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통계학 인문을 같이 공부하게 된 김숙경이라고 합니다. 학생들로서도 이러한 비대면 수업이 처음이시겠지만 저희도 이런 비대면 수업이 처음인 관계로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색하기는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감염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서로 이해하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 감염병이 좀 잠잠해지면 서로 반갑게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우선 수업 계획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수업 계획서를 보시면 저는 김숙경이고요. 제 연구실은 공학원 248호입니다. 찾아오실 학생들, 용무가 있으신 학생들은 여기로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조교 선생님들이 있는 과목이어서 면담 시간은 따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럼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선수 과목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과목은 그 몇 가지 다른 과목들이랑 다른 수리 논리 과목들과 다른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 예를 들면 미적분학이다 이러면 공대에서도 미적분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있고 상경대에서도 미적분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모두 이제 백그라운드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대에서 미적분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잘 배우고 들어온 학생들이니까 거기에 맞는 공학수학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요. 상대에서 미적분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미적분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미적분학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즉 각 수강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통계학 인문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베이스가 되어 있지만 우리 강좌의 특성상 공대나 의과대 학생부터 예체능 계열 학생까지 모든 학생들이 다 듣는 수업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확률 통계를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온 공대생을 기준으로 수업을 하면 다른 절대 다수의 학생들에게 너무 힘든 수업이 될 것입니다. 반면 배경 지식이 거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면 이공 계열 학생들에게 굉장히 지루한 수업이 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저는 그냥 거의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공계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공계열 학생들이 자칫 방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운 확률 통계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 때 배운 확률 통계의 거의 제일 마지막 내용은 95% 신뢰 수준에 대한 구간 추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유도하거나 이해시키지 않고 딱 95% 신뢰 수준에 대한 구간 추정에 대한 공식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업은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내용을 공부하기 때문에 거의 매 학기 보면 이공계열 학생들만 굉장히 좋은 성취를 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닌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 과목은 없는 것으로 하고 다만 간단한 적분 기호 같은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의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듣는 수업으로 그렇게 수업을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공계열이든 예체능이든 인문계열이든 모두 듣는 수업이고 따라서 매 수업 시간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한다면 배경 지식이 거의 없는 학생들도 별다른 선수 과목 없이 잘 따라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3시간의 강의와 1시간의 조교 선생님들 의 문제풀이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그랬는데 이번 학기는 초반에 아시다시피 이런 비대면 강의라서 어떻게 운영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제가 말이 빠르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비대면 강의니까 지금도 좀 빨라졌는데 말씀을 좀 천천히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적평가 방법,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는 성적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적평가 방법은
또 우리 수업의 중요한 특징과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 수업의 중요한 특징은 중간고사 전까지는 엄청나게 내용이 쉽다는 것입니다. 중간고사까지는 엄청 쉬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가 지난 어느 시점에 기말까지는 갑자기 내용이 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통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중간고사까지는 굉장히 쉽고 중간고사 이후부터 내용이 갑자기 많아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1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고 기말고사는 12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해서 성적을 산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 및 과제, 그 다음에 부정기적인 퀴즈를 20점으로 해서 절대평가를 실시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240점 만점이죠. 성적평가 기준은 200점까지 A로 할 예정인데 중요한 상세한 기준은 대면 수업 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재는 여기 있는 통계학 입문이라는 교재인데요. 매 학기마다 저한테 이제 교재를 사야 하는지 어떤지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학생이었던 시절은 너무 옛날이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연습 문제 같은 것을 풀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학생들은 뭐 어떻게든지 이제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으실 것 같고, 여하간 저는 제가 이렇게 제공하는 수업 교재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시험도 되도록이면 제가 수업한 내용에서 내고자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별 수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주별 수업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제 정확하게 아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 비대면 수업은 이제 비대면 수업이니까 대면 수업보다는 어쨌든 조금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통계학 입문의 소개 1장과 그리고 2장 표와 그래프의 기술 통계, 그다음에 3장 수치 기술 통계까지 아마 우리는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hopefully 우리가 만나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전까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쉬운 내용인 관계로 매우 빨리 수업을 나갈 예정이고 그 진도를 좀 빨리 빼고 뒷부분에 한 챕터라도 좀 더 나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4차 산업혁명 이런 거창한 말씀을 올리지 않아도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어느 전공이든지 그 전공 지식에 통계적 지식이 더해지면 일을 할 수 있거나 리서치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계통을 가르치고 일하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통계적인 내용은 정말 그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스킬이기 때문에 어려운 통계적 내용도 우리가 입문에서 배우는 쉬운 내용이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도는 웬만하면 좀 더 많이 빼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1장은 들어가면 어느 책이나 마찬가지지만 1장 내용이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없고 어려운 내용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나 1장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학이란 무엇인지 우리 생각을 좀 해보죠. 통계학이라는 것은 자료를 수집, 정리, 요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집, 정리, 요약된 자료를 가지고 어떤 추론을 하는 과정을, 즉 수집된 자료에서 얻은 정보로부터 전체 대상에 대한 정보를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이것이 이제 통계학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통계학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료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이만큼 있으면 이 데이터를 예쁜 모양으로 정리, 정돈, 수집, 정리, 요약하는 것도 첫 번째 통계학이지만 두 번째 통계학이라는 것은 큰 집단이 있었을 때 작은 집단의 데이터를 가지고 큰 집단을 유추하는 것, 이것도 통계학이기 때문에 작은 것 가지고
작은 것 가지고 큰 걸 이해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차를 어떻게 우리가 오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그 오차를 줄이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을 연구하는 것도 통계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수집, 정리, 요약하는 이런 내용에 덧붙여서 최근에는 빅데이터에 대한 어널리시스도 통계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수집된 자료의 예는 뭐 쉬운 내용이죠. 예를 들어 대학생들 한 달 용돈을 조사하고 싶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을 조사할 수 없으니까 한 100명 정도 조사를 해봤다.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통계학 인문은 특징이 있는데 중간고사 전까지 어떤 용어를 이렇게 어떤 챕터에서는 이렇게 썼다가 다른 챕터에서는 저렇게 쓰고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사실은 그게 다 똑같은 이야기다,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할 것이거든요. 그런 용어들의 이제 중요한 것이 뭐 모집단, 그 다음에 표본, 이런 애들인데, 어쨌든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가 모집단입니다. 근데 이제 모집단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니까 굉장히 쉬울 것 같고, 예를 들어 뭐 전 세계 사람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정의하는 것도 통계의 이제 중요한 한 과정이 되고요. 표본이라는 것은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뽑혀진 일부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합니다. 통계학의 뭐 역할은 뭐 요즘 굉장히 역할이 많죠.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를 정리 요약 기술하는 그런 통계학의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주는 통계학의 역할이 있고요. 세 번째, 요즘은 이제 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통계의 역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작은 거 가지고 큰 거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오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통계학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은 것을 가지고, 즉 표본을 가지고 큰 것, 즉 모집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즉 유추해보고자 하는 것이 통계학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고요. 이런 통계적 추론에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뭐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도 이제 무슨 선거가 있는 것 같은데, 선거가 있는 해는 굉장히 그 통계학의 앞부분에 기술 통계 부분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은 뭐 서울, 부산, 광주 뭐 이런 데서 이제 투표율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보통 국회의원들은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많구나, 대졸인 분들이 많으시구나, 그러니까 대졸 이상 학력들이 많으시구나, 그래프만 봐도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구나, 연세는 한 50세에서 뭐 59세 뭐 요 사이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정치 활동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나이대구나, 연령대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건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통계 생성과 저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통계라는 것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과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통계의 생성과 활용인데,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사용하는 그 중간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계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전통적으로는 통계를 제일 많이 생성하고 제일 많이 저장해 놓고 제일 많이 활용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정부입니다. 정부는 이제 그 나라에 굉장히 이제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인구들에게 전부 예를 들어 특별한 어떤 정책을 지지하느냐, 뭐 이걸 알아보고 싶었을 때 뭐 최저임금법 그런 것들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알아보고 싶을 때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다 물어보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전수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국민들의 표본을 치우치지 않게 잘 뽑아서
그것을 전체 국민들의 어떤 그 특징으로 어떤 그 지지율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많은 그 데이터를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많이 많이 모집을 하니까 저장도 많이 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도 많이 합니다. 즉, 정부는 통계를 소비하고 또 공급하는 제일 큰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정부가 이제 데이터들을 많이 어떤 그 통계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 따라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것도 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서버 비용이라던가 메모리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최근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좋은 데이터들을 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잘 가공을 해서 그 민간이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개방하는, 그러니까 통계 데이터 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슨 어떤 이제 경제 TV 같은 거를 보시면 항상 오늘의 주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래프를 막 이야기를 하고 주가가 변동이 되었다는 둥, 지난 한 달 동안의 주가 추이는 어땠다는 둥, 지난 1년 동안의 주가 추이는 어땠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이제 주식에 관계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은 통계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요. 당연히 기업에서는 고객 관리를 위해서 마케팅에 이용하기 때문에 통계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카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가 굉장히 그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 카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농업에서 통계를 많이 사용을 하죠. 절기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상황을 봤더니 이때쯤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농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조량이나 강수량이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제 통계를 많이 소비를 하시고요. 옛날에는 이제 경험에 비춘 통계치를 우리가 사용을 했다면 요즘 농업하시는 분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 자료를 많이 이용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통계의 생성과 저장을 보통 사람들이 손으로 했습니다.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통계가 작성이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옛날 일을 같지만 사실은 한 40년, 50년 전,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옛날 일이겠지만 그때만 해도 통계 데이터들은 대부분 수작업을 했죠. 그래서 장부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자동화 기기, 그러니까 컴퓨터 등의 자동화 기기와 인터넷 이용이 이제 많아짐에 따라서 생성된 자료가 전자 자료의 형태로 수집이 되고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쌓여서 빅데이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던 방대한 양의 자료가 새로 모이게 되었죠. 따라서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이용과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목에서는 통계적 추론, 즉 전통적 통계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과목이지만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가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쉬어가는 코너,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의 사용은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다 통계를 사용합니다. 자연과학, 공학, 의학, 사회심리 모든 데서 다 통계를 사용을 하죠. 최근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대통령 지지율도 우리가 통계치를 이제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권 하는 그 회사분들, 그러니까 주식을 다루는 거래하는 증권회사 분들은 쿼트라고 불리는 그런 특별한 직종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통계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제가 해마다, 그러니까 매 학기마다 소개를 하는데 학생들이 제가 소개를 할 때 들어가 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통계청 웹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각종 그 통계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연령별 인구 분포라던가 굉장히 유용한 각종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고자 합니다. 모집단이라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입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평균 용돈을 알고 싶다. 이러면 이제 연세대학교 학생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우리 학교는 송도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 모을 수는 없죠. 그래서 표본을 뽑습니다. 즉 관심 대상 중 자료 수집으로 뽑힌 일부분인데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전체 한 달 평균 용돈을 제가 굉장히 알고 싶은데 그걸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80분 우리 학생들 80명에게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모집단은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될 것이고요. 표본은 통계학 입문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의 평균 용돈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학생들을 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연세대학교 학생들만 표본으로 뽑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표본으로 뽑으면 이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표본이 되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이 모집단은 뭐 전체 인구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이 주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의하기에 나름인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정의하기에 나름인 것이 모집단이고 표본이라는 것은 모집단이 정의된 상태에서 굉장히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잘 뽑은 일부분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집단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큰 집단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우니까 작은 집단을 예를 들어 뽑아서 즉 표본을 뽑았습니다. 그랬으면 작은 집단 즉 표본 집단의 데이터로 큰 집단 즉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유추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계적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통계적 추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추정과 검정이 있습니다. 추정은 관심 있는 모수를 추정을 하는 것인데 검정은 검정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설을 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의 궁극적인 목표는 추정과 검정을 잘할 수 있다. 이것이 이게 우리 과목의 이제 마지막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 유권자를 모집단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방송사나 어느 신문사 어디에서 여론조사를 하든지 간에 전국 성인 남녀 1348명을 대상으로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그 전국 성인 남녀 1348명 혹은 뭐 전국 성인 남녀 1500명 이것이 이제 표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래서 모집단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모집단도 정의하기 나름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PPT가 우리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PPT가 제작이 되었는데 이제 교재라는 것이 워낙 이제 옛날 것들 아주 그렇기 때문에 옛날 데이터들이 주로 좀 많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만 해도 벌써 옛날 데이터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몇 가지 한번 봤습니다. 통계 처리를 했는데 이 슬라이드는 어떤 슬라이드냐면 요즘 감염병도 호흡기 질환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라는 숨을 헐떡거리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 그 질환은 갑자기 악화가 와서 환자들이 이제 돌아가시기도 한답니다. 보통은
만성병인데 악화가 오면 돌아가시는 정도의 위중한 병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미세먼지 등의 영향이 많아서 대기 환경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악화를 보면 하이 그레이드 환자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통계 처리를 하면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만 통계 처리를 하면 이렇게 아주 시각적으로 정확한 혹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자, 그러면 측정 척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좀 뭐랄까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하는 측정 척도 문제는 굉장히 이제 조금 뭐랄까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측정 속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우리가 데이터를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료를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할 때는 사칙 연산의 가능 여부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사칙 연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로 나눕니다. 질적 자료라는 것은 비계측 자료로서 난매트릭한 자료로서 사칙 연산이 불가능한 자료를 질적 자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적 자료는 매트릭한 즉 계측이 가능한 자료로서 사칙 연산이 가능한 자료를 양적 자료라고 합니다. 근데 질적 자료나 비계측 자료라는 용어보다는 사실은 범주형 자료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양적 자료나 계측 자료라는 용어보다는 숫자형 자료라는 용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질적 자료로서는 예를 들어 직업이나 종교, 성별 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 판사 3명과 변호사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판사 3명과 변호사 2명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까? 혹은 판사 3명과 변호사 2명을 더하면 뭐 검사 2.5명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칙 연산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범주형 자료라고 하고요. 몸무게나 용돈 뭐 어떤 물건들의 값 같은 것을 우리가 숫자형 자료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은 60kg이고 어떤 사람은 90kg이면 그 사람들의 몸무게의 평균 같은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내 용돈은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이고 그 사람의 용돈은 20만 원이면 우리 둘의 용돈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차이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숫자형 자료, 양적 자료, 계측 자료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 같은 것은 범주형 자료죠. 그래서 질적 자료이고 비계측 자료이고요. 몸무게는 숫자형 자료죠. 양측 자료이고 계측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학력을 초등, 중등, 고등, 뭐 대학 이렇게 나눈다면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초등학생 3명하고 중학생 2명이 있으면 평균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범주형 자료고 질적 자료이고 비계측 자료이지만 명백히 중학생은 초등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오래 했고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더 공부를 더 오래 한 그런 순서는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순서형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초중고대의 학력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6년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이죠. 공교육을 9년 교육을 받았다. 중학교 졸업입니다. 교육년 한 12년은 고졸이겠죠. 근데 교육년 한 16년은 대졸이겠죠. 자, 그런 경우에 나는 교육을 12년 받았고 너는 교육을 16년 받았다. 이러면 우리 둘이 합한 교육의 연한은 얼마이고 우리 둘의 평균은 얼마이고 뭐 너하고 나의 교육 연한의 차이는 4년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중고대라고 만들었을 때는, 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범주형 자료로 만들었을 때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이, 교육연한으로 바꿨을 때는, 즉 이런 자료를 숫자형 자료로 바꿨을 때는 양적 자료, 계측형 자료가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 척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한번 같이 읽기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숫자형 자료, 지금 우리 그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근데 그런 양적 자료, 즉 숫자형 자료도 종류가 있으니, 어떤 자료냐면 배율을 쓸 수 없는 자료와 배율을 쓸 수 있는 자료로 나눕니다. 배율을 쓸 수 없는 자료는 구간 자료라고 하고요. 배율을 쓸 수 없는 자료는 비율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석할 때는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그러니까 숫자형 자료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주형 자료냐 숫자형 자료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한 이슈가 되지만, 숫자형 자료를 구간 자료냐 비율 자료냐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렇게 굉장한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번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온도 같은 걸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보통 41도 정도 되면 굉장히 좀 따뜻하고 이제 아늑한 그런 그 물의 온도입니다. 그런데 한 43도나 44도 정도만 돼도 너무 뜨거워서 들어갈 수 없는 그 정도 온도가 되거든요. 그러나 느끼기에는 44도가 41도보다 한 2배 정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44와 41은 2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40도의 온도가 20도의 온도의 2배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40도는 그렇죠. 이건 처음에 물이 어느 농도를 0도로 해서 그냥 따박따박 나눈 거죠. 구간을 정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구간 자료라고 하고요. 비율 자료는 몸무게와 같이 20kg인 사람은, 아기는 40kg인 사람보다 확실히 몸무게가 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무게와 같이 비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비율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나 통계 분석 측면에서는 숫자형 자료냐 범주형 자료냐 정도가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이지, 이 숫자형 자료 중에서 인터벌 데이터냐 혹은 레이시오 데이터냐는 그런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랄까 상식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숫자형 자료인지 범주형 자료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자료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명목 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목 자료라는 것은 문자로 나타내지는 자료이고 범주 간의 순서가 없습니다. 혈액형, 전문직 회사원 공무원, 남녀 성별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애초에 누구였냐면 범주형 자료였습니다. 애초에 범주형 자료였습니다. 자, 이제 순서형 자료를 한번 보죠. 순서형 자료는 문자로 나타내지는 자료들이나 범주들 간의 순서가 있는 자료인데, 순서는 있어도 사칙 연산은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좋아함, 보통 싫어함 같은 이런 선호도나 학점, 옷 사이즈 같은 것이 순서형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순서형 자료도 범주형 자료의 일종이군요. 예를 들어 남자 1명, 여자 1명이 있으면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혈액형 ABO, AB가 있었을 때 이들 간의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냥 저스트 순서가 없는 것을 우리가 노미널 자료라고 부르고, 순서형 자료는 예를 들어 학점 A, B, C, D, F를 생각을 하면 A가 분명
B나 C, D, F보다 좋은 공부를 더 많이 했죠. 또 혹은 X라지가 다른 옷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료는 범주형 자료여서 사칙 연산은 할 수 없어도, 즉 A 학점인 사람 과 B 학점인 사람이 있었을 때 그 두 사람의 학점의 평균을 내면 뭐 A점, B 학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칙 연산은 할 수 없으나 순서는 있는 자료를 우리가 범주형 자료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면 숫자형 자료 위의 것들은 범주형 자료고요. 위의 것들은 범주형 자료고요. 카테고리칼 데이터고요. 이제 범주형 자료 대 숫자형 자료가 중요한데, 숫자형 자료는 숫자로 측정되는 자료이고 사칙 연산이 가능해서, 사칙 연산이 가능한다는 건 합계 평균, 최대값, 분산 등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숫자형 자료라고 합니다. 즉 카테고리칼 데이터에는 노미널 데이터와 오디널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카테고리칼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로서는 우리가 숫자형 자료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120점, 더하기 부정기적인 퀴즈, 과제, 출석 성적 2점 해서 240점 만점을 했다고 하죠. 거기에서 200점까지 A를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200점은 순서로서는 내가 이제 200점을 받았으면 A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할 때쯤 되면 이제 뭐 학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 과목을 패스하지 못했으면, 혹은 전필 과목을 패스하지 못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하고 난패스로 예를 들어 나눴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숫자형 자료인 200점은 순서형 자료인 A 학점이 되었고, 나중에는 명목형 자료인 패스가 되었지만, 즉 변형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입사 담당자인데 패스 난패스로만 이루어진 그런 뭐 이 학교를 졸업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의 학점이 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학점이 기재된 성적 증명서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원래 그 과목에서 이룬 성취도가 몇 점이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명목형에서 순서형, 숫자형으로 올라가는 것은 변형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볼까요? 숫자형 데이터가 순서형이나 명목형으로 가는 것은 변형이 가능하고요. 200점 받은 사람은 A고요. 200점 받은 사람은 굉장히 어렵네요. 비대면 수업이. 200점 받은 사람은 A고요. 이 사람은 패스입니다. 변형이 가능하고요. 패스인 사람을 보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학점을 알 수 없고요. 학점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체적인 성적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형, 순서형, 명목형 자료는 서로 변형이 가능한 오더가 있고 변형이 불가능한 오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자료는, 지금 요 위 자료는 데이터를 사칙 연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요런 기준 말고 좀 다른 기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죠. 시간이 개입이 되었느냐, 시간이 개입이 되지 않았느냐, 요거를 가지고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계열 자료는 지금 다 어디서 수업 듣고 계세요? 집에서 수업 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TV를 틀면 경제뉴스, 경제 채널에서 계속 시계열 자료가 아마 나오고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에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의 추이, 혹은 지난 10년간의 아파트 값의 추이,
혹은 원달러 환율은 최근에 어땠나? 그다음에 신용 등급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시간의 순서 흐름에 따라 이렇게 그래프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개입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계열 자료라고 부릅니다. 타임 시리즈라고 하죠. 자, 한편 그런 거 말고 2020년 3월 현재 서대문구 아파트 값에 서대문구 동별 평균 뭐 몇십 평대 아파트 값의 평균 이런 거 혹은 2020년 3월 현재 각 연령별 선호하는 여행지 뭐 남녀별 선호하는 여행지 이런 애들은 동일한 시간대에 얻어진 자료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횡단면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지난 1년 동안에 서대문구 아파트 값들을 뭐 예를 들어 뭐 몇 제곱미터 제가 그걸 잘 몰라서 몇 제곱미터형 아파트 가격에 서대문구 가격의 평균 이러면 이제 지난 뭐 2019년 예를 들어 1월부터 2월, 3월, 4월 뭐 이러면서 이제 12월까지 있겠죠. 그러면 아파트 값이 모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이렇게 생겼겠죠. 자, 이런 애들은 뭐냐면 타임 시리즈 시계열 자료가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 2019년 4월 현재 서대문구 각 그 평형 아파트 가격의 평균을 보면 예를 들어 뭐 대현동 얼마, 뭐 예를 들어 뭐 현저동 얼마, 뭐 신촌동 얼마, 뭐 연희동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들이 이렇게 평균되어져 나올 텐데요. 예, 이런 애들은 뭐냐면 2019년 4월 현재 그때 그 시점의 아파트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이런 그 자료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딱 그 시점에서 자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잘랐죠. 그래서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 즉 횡단면 자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수업 끝날 때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통계 분석에는 5단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의 5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일단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요, 표본을 뽑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전수조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전수조사를 하거나 혹은 표본을 뽑거나 그게 안 되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지만 통계적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요약 정리 기술을 합니다. 수집된 자료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방법은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표를 이용하는 표 요약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아마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에서도 자료의 종류에 따라 이 내용이 달라지고요. 숫자 요약 방법도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숫자 요약 방법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 요약 방법도 마찬가지인데 다음 장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모집단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그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표본을 뽑았다면 모수를 이제 모집단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추정을 하게 되겠죠. 모집단에서 알고 싶은 것은 대부분 우리가 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수를 추정하게 됩니다. 근데 추정을 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럴 때 가설 검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가설 검정을 할 때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추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그 자료의 형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분석 방법을 우리가 모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과목에서는요. 여기까지 아마 수업을 하면 여름이 돼서 종강을 하게 될 텐데
조금 힘을 내서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여기까지 조금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활 속의 통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나라에서 소셜 서베이를 합니다. 사회 통계 조사를 하거든요. 그 사회 통계 조사 보통 이제 뭐 하냐면 아주 대표적인 인구 센서스를 몇 년마다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관련 지표들을 항상 발표를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통계청에서는 항상 월별, 분기별, 연도별 무엇인가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뉴스에서 항상 발표를 하거든요. 뭐 2020년도 2019년도 4분기 경상수지는 뭐 얼마 적자였고 얼마 흑자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사회통계조사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선거 얘기 말고 10년 전 선거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예를 들 때 어쨌든 그때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을 할 때 이제 그 TV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여기에 이제 발표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 조사 대상, 전국 성인 남녀 얼마 몇 명, 조사 방법, 그 다음에 조사 시기,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준 오차하고 신뢰 수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업에 서 배울 뭐 굉장히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한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론조사를 할 때 발표하는 요 내용. 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셜 서베이에는, 사회통계조사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조사가 있고요.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 총조사는 인구 센서스 같이 국가 전체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몇 년마다 한 번씩 시행이 되고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고 뭐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 수입이라던가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 지출, 이런 것은 이제 표본조사를 우리가 하죠.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론조사는 뭐 지금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2007년에 있었던 17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실제 선거 결과는 요렇게 생겼는데, 한국갤럽의 예측을 보면 어쨌든 퍼센트로는 좀 차이가 나지만 순서로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대 대통령 선거를 한번 볼까요? 2012년에 있었던 18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실제 선거 결과하고 한국갤럽의 예측 결과가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지는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예측을 잘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가 붙었던 그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여론조사에 몇 가지 변곡점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대면 수업 때 지나가는 쉬어가는 코너처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의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실까요? 자, 오늘 내용을 잠깐 정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은 물론 제 연락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과목의 성적평가 방법은 추후 고지를 하겠다. 그리고 선수 과목은 없는 이유는 모든 학생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겠다. 이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장에서 중요한 것은 통계학이라는 것은 1. 자료를 정리, 요약, 수집하는 것이다. 하는 활동이 첫 번째이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부르거든요. 기술 통계. 자료를 정리요약 수집하는 거 말고 작은 표본을 가지고 큰 모집단을 추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표본으로 모집단 추론, 이것을 추론 통계라고 부르죠. 표본으로 모집단을 추론을 해야 되니까, 즉 작은 거 가지고 큰 걸 추론해야 되니까 필연적으로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오차에 대한 해석도 통계학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으로 편입이 되었죠. 우리 과목은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를 주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모집단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의 전체가 모집단이고요. 표본은 모집단을 알기 위해서 조금 뽑은 것을 우리가 이제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측정 척도가 중요한데, 측정 척도에는 크게 숫자형 자료가 있고 범주형 자료가 있습니다. 숫자형 자료는 사칙 연산이 가능한 것이고요. 범주형 자료는 사칙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칙 연산이 불가능한 친구들 중에서도 순서가 있는 자료는 있고요. 혹은 순서가 아예 없는 노미널 데이터가 있습니다. 숫자형 데이터로부터 순서형, 명목형으로 가는 것은 변형이 가능하고요. 숫자형 데이터를 향해서 명목형에서 순서형, 숫자형으로 가는 요 변형은 불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은 분류는 사칙연산 유무에 대한 것이었고요. 사칙연산 유무와는 상관이 없이 시간이 어떻게 개입이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나누면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계열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시계열 자료고요. 횡단면 자료는 어떤 시점에 그 데이터들을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횡단면 자료라고 합니다. 시점은 똑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는 사회통계 조사를 많이 하고요. 사회통계 조사는 표본 조사도 하고 센서스라고 불리는 그 전체 집단 조사도 하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도 주로 많이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해서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비대면 수업이고 저도 온라인 수업을 처음 하고 뭔가 굉장히 어색한데 그 챕터가 흐를수록 나아질 것이라고 제가 저를 기대하고 이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1장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다행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장 수업 내용을 정확하게 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숙제를 내야 돼서요. 우리가 출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출석 체크를 할 수가 없어서 숙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장 과제를 내겠습니다. 1장 과제를 제출한 사람은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이상하고 저 스스로 그렇지만 어쨌든 이 수업을 끝까지 다 들으신 학생이고요. 1장 수업을 제대로 못 들으신 1장 수업을 끝까지 안 들은 학생들은 숙제를 안 내시겠죠. 그러면 뭐 지각이라던가 결석 처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장 과제는 1. 통계학의
내 영역을 설명하시오. 별거는 아니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descriptive statistics, 아까 기술 통계, 그 다음에 추론 통계, 그 다음에 에러 애널리시스, 아유, 코로나는 아니고 오차 목에 뭐가 걸려서 오차 굉장히 어색하네요. 이렇게 그 화면을 보고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어쨌든 오차 해석, 그 다음에 네 번째 빅데이터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써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사칙 연산 유무에 따른 데이터, 즉 자료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 횡단면 자료와 타임 시리즈, 그러니까 시계열 자료 차이에 대해서 비교하시오. 요렇게 세 개를 숙제로 하셔서 오늘이,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기를 기대하는 날짜가 3월 16일이기 때문에 3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Y색 제출 바랍니다. 네, 글씨가 굉장히 좀 그렇죠.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